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헌법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헌법의 보호 또는 헌법의 보장 또는 헌법의 수호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되는데요.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그런 국가 특정한 그런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 형태라든가 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를 비롯한 헌법의 기본 원리 또는 기본권의 그런 내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테마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헌법의 보호수단으로는 헌법적인 보호수단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 또는 하위 법률적인 보호수단도 열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최종적인 헌법의 보호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최종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보호수단으로는 평상시의 그런 보호수단과 비상시의 보호수단, 상향식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과 하향식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또는 사전적 보호수단과 사후적 보호수단 등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그 견해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거는 다 교과서 저자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의 보호수단은 그 헌법에 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의 그런 간첩죄니 뭐 이런 그 규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각종 내용들 또는 이 헌법재판제도까지 다 망라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헌법의 보호수단의 개별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수업 시간에 형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의 상세한 내용을 또한 그 강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되 단지 우리가 헌법의 보호수단으로서 특히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보호수단인 그 국가긴급권 그리고 저항권을 중심으로 해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에서 그 한스 켈젠과 칼 슈미트라고 하는 즉 법실중주의자와 결단주의자 사이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슈미트와 같은 경우는 헌법의 보호수단은 최종적으로 그 공화국의 대통령이어야 된다라고 보지만 한스 켈젠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의회와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제도 등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오히려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들에게 그 특정한 그런 권한 이상의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 위험성도 그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바로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 헌법의 그 보호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적 또는 사후적 그런 보호 수단을 생각을 해볼 때 사전적 헌법 보장 제도라는 것은 헌법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있기 전에 헌법을 그 존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각종 제도와 규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 자체가 개정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또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헌법에 명문화시키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헌법의 보호 수단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실정 헌법상 그 명문으로 특정 조항, 특정 내용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실정법적인 한계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헌법 이론적, 헌법 내재적으로 그런 국민의 그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든가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비롯한 각종 그런 헌법의 기본 원리
그런 권력 분립의 원칙 이런 내용 등을 개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헌법 개정의 곤란성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이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 시에 그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한다든지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 해석에서부터 이끌어내서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든지 또는 권력 분립 또는 대통령의 그런 임기제 5년 단임이라고 하는 임기제 자체도 대통령에 의한 그런 헌법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헌법의 그런 사전적인 그런 보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후적인 그런 헌법 수호 수단 또는 헌법 보장 제도로서는 그런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든가 사실은 그 5.18 특별법 사건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에 5.18 특별법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사실 이 공소시효 제도도 현행법상 상당히 문제가 많죠. 사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평온하게 15년 동안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사후적 그런 헌법 보장 제도로는 내란, 외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의 권한을 부여해서 빨리 이러한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또는 이외에도 헌법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침해됐을 때, 법률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이 일을 심사하는 위헌법률 심사제라든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그런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 제도를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든지 이런 헌법소원 제도와 같은 경우도 사후적인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후적 사전적 헌법 보호라는 구분 외에도 그런 하향식 침해에 대한 헌법 보호, 즉 그런 헌법 개정 권력이나 기타 국가 권력 또는 이런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또는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 또는 탄핵 심판 제도를 둔다든지 권력 분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식으로 상향식 그러니까 하향식 헌법 침해에 대해서 헌법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항권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에서 이끌어내서 학계의 그런 다수 의견은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에서 저항권의 근거 규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상향식 헌법 침해에 대한 수단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에 의해서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헌법을 침해하는 이런 국민에 대해서는 그런 일정한 예를 들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일정한 기간 박탈하는 기본권 실효제도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 헌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 또는 국가보안법의 이런 규정은 국헌 문란을 방지하고 이런 그 이적 활동을 하는 그런 그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이적 활동을 하는 이런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상향식 헌법 침해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뭐 경찰권을 비롯한 각종 규정도 이 상향식 헌법 침해에 대한 그런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평상시의 헌법 보호 수단과 비상시의 헌법 보호 수단을 나누자면은 우리가 헌법이라든가 형법에 규정된 각종 내용들은 대부분이 평상시의 보호 수단이지만 이런 전형적으로 비상시에 그 헌법 보호 수단으로서 들고 있는 전형적인 제도가 바로
헌법 76조,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긴급권과 그런 저항권입니다. 국가긴급권이라는 것은 그런 그 전쟁이라든가 내란, 천재, 지변 등과 같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경제공황과 같이 국가의 그런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런 국가 원수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끔 규정한 그런 비상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긴급권은 그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그런 위험성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신헌법상의 이런 긴급조치, 그래서 이 긴급조치에 따르면은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거나 헌법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헌법 개정에 대해서 보도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을 모두 다 규제하고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이런 규정을 둔 것 자체는 과도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바 있고요. 그래서 국가긴급권 자체는 그 목적 자체가 헌법의 보호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수단은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담고 있어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이라든가 사후적인 통제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긴급권의 그 유형으로 본다면은 뭐 합헌적 또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들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헌법에서는 그 헌법 76조에서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지만 이미 헌법에 그 명문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과 통제 등을 규정한 이상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그 행사는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가긴급권의 그런 그 발동이 사전적 발동을 규정한 그런 유신헌법과 같은 경우는 국가긴급권을 남용해서 정권을 수호하려고 행사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위에 관한 그런 1970년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으로서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고 반입헌주의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위헌법률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그 근거가 되는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번호라든가 내용은 이 강의 안에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단지 화면만 이렇게 보고 강의를 듣는다면 상당히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좀 더 제가 상세하게 되도록이면 쓰려고 했고요. 거기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은 검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객관식 시험이라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강의안으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학교 교수님들이 저술한 그런 교재 등도 참조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뭐 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강의 교재들도 우수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교재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강의 외에도 그런 교재들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헌법상 그런 국가긴급권은 말씀드렸지만 76조와 77조에서 규율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내란, 내후 외환 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긴급 명령권을 내 발동 요건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명령권 또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또는 이에 준하는 이런 처분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엄격한 그런 발동 요건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국가긴급권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그 소극적이고 평상시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한정을 해서 소극적이고 잠정적인 그런 적용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국가긴급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면은 이 위기 상황이 극복될 수 없다라는 그런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는 최소성의 원칙 등이 국가긴급권의 요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긴급권은 비상사태에 한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국가 원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그런 국가긴급권의 발동 목적은 바로 민주적 그 헌법 질서의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되며, 그리고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에 한정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국가긴급권의 발동에 있어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70년대 중반을 전형적으로 꼽을 수 있지만은 1990년대 중반에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김영삼 대통령이 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재산권이라든가 행복추구권이라든가 뭐 각종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가긴급권이 그런 소위 말해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과거의 대법원과는 달리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국가긴급권의 합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76조에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금융실명제, 즉 가명이나 차명으로 그런 증권이라든지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실명으로만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이런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이 과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느냐 하는 심사를 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요건을 심사해 본 결과 발동 요건에 적법하게 행사가 되었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국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의 발동이 국민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상당히 그 이전의 대법원이 국가 원수의 그런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국가긴급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그러니까 전후에 지금 우리가 2008년도 9월부터 시작된 그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에서도 보지만은 현 시대는 그런 천재지변 내후회환이라든가 이 심각한 경제 불황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시적인 위험 상황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된 그런 국가기관의 그런 권력 행사만 가지고는 비상 시기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런 국가긴급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맨 처음에는 이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대통령 또는 특히 수상에게 너무 강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을까 해서 기본법을 제정할 때는 규정을 하지 않았던 나라도 60년대 말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긴급권을 헌법 개정 시에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이 국가긴급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헌법에 규정한 이유는 그 통제, 발동 요건과 그 통제 수단을 엄밀하게 규율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그런 남용을 막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그칠 수 있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소독기본법이 소독에서 그 국가긴급권 규정을 두었을 때 이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히틀러처럼 이 독재자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소독에서 구소독이죠. 국가긴급권 규정을 두었을 때 그와 동시에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후의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항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도 독일 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에 명시한 나라도 있지만은 보통은 헌법에 그렇게 명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헌법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헌법의 목적 자체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인데 국가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그 침해 수준이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궁극적으로 구제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헌법의 목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바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저항권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헌법 전문을 보면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그런 문구가 있고, 1987년 헌법 개정 시에 여야 사이에 가장 그 논쟁이 있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야당은 저항권을 우리가 오랜 그런 군사 정권에 비춰봤을 때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해 놓자.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이건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하다가는 저항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물리적인 폭력 행사가 조장이 되고 국민의 오히려 그 인명이 살상될 염려가 많다. 그래갖고 저항권을 명시하는데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죠. 이런 여야의 그런 입장 차이 끝에 헌법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그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을 헌법에 규정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에 헌법에서는 5.19 혁명이라고 했지만은 4.19 혁명을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을 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5.16을 뭐 혁명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헌법학자의 입장에서는 그 혁명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본다면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변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군주였다가 왕이었다가 프랑스 대혁명처럼 이런 일반 시민으로까지 변경이 된 것, 또는 러시아 대혁명처럼
전제군주인 짜르가 그런 유일한 통치자였다가 그런 공산당 혁명에 의하여 그런 그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그 변경됐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혁명과는 달리 이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는 그대로 있고 헌법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항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혁명과 저항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자는 것이고요.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 질서를 헌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수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은 오히려 보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헌법 개정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정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건 군사구태 때와 같은 경우는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부 정치적인 군인이나 또는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방법으로 그 정권을 찬탈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구테타 또는 정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5.16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항권의 행사로는 보지 않고 이거는 일정의 그 특정한 그런 정치 군인들이 위헌적인 방법으로 소위 그 대통령과 수상을 구금하고 국가기관을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정권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정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정 헌법, 우리 헌법상의 근거로 헌법 전문을 들고 있고요. 헌법 전문에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 이론적으로 헌법의 목적에 비춰 보았을 때 저항권은 초헌법적인 권리로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저항권에 대해서 아직 명시적으로 그 저항권을 인정한 사례는 없지만 저항권의 개념을 분명히 해서 그 저항권이라는 것은 바로 언제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요건을 규정한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그 국회에서의 그런 그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구인들의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게 저항권 행사다. 우리는 저항권 행사를 통하여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항변한 데 대해서 저항권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그런 불법적인 요소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최후에 보충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항권의 구체적인 개념이라든지 저항권의 발동 요건, 한계 등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강의 안에 그 규정 강의 안에 제가 쓴 것처럼 97 헌가 4 사건에서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그런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요.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리라든가 이러한 침해가 행해질 것이 우선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러한 침해는 또한 헌법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 예를 들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다든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특정인이 완전히 실질적으로 입법행정 사법권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분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이를 설립하려고 했더니 뭐 교사가 노동자냐, 노동자가 아니다 하면서 또한 그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이고 또 사립학교 교직원도 이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 단체다.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을 하려다가 하다가 징계를 받고 해직이 돼서 10여 년 동안 교단을 또 떠난 분들도 많죠. 이것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으니까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이게 저항권의 발동 요건에 해당될 것이냐 하면은 결국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제 합법적인 단체로 되었고 모든 교사는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현행 헌법 질서 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교직원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라고 판시를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이것을 처벌을 받으면서도 국민의 여론을 형성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불법화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부분적으로 위헌적이고 또는 부당한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위헌적이고 부당한 그런 법률 규정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저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저항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것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항권은 왜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게 그런 요건을 두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항권은 일반 기본권과는 달리 물리적인 폭력이 허용되는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본권의 그런 본질이라든가 보호 영역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기본권이라는 건 집회의 자유처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서 타인의 그런 그런 주거의 평온함이라든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기본권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노동쟁이와 같이 현재 사업주에게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그런 기본권도 있죠. 그러나 어떠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항권이 바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권리로서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요. 저항권은 다른 이런 합헌적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국민이 저항하는 수단이고 그 수단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물리적인 폭력행위입니다. 저항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살상행위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4.19 혁명 때 또는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국가 공권력에 대항해서 싸우고 또는 총을 쏘고 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심을 신청해서 구제를 받고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저항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저항권의 행사를 상당히 요건을 넓혀간다면은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결국은
그 무정부 상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권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그런 우리가 시빌 디스오베디언스라고 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은 이 저항권의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헌적이거나 또는 정의에 반하는 개별 법령이나 정책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이런 개별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고 또는 헌법재판제도가 있는 한은 이런 시민불복종 운동은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 운동은 할 수는 있지만 현재 그런 시민불복종 운동이 만약에 현행법에 저촉이 됐다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그런 시민불복종 운동은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본다면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라든가 또는 뭐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는 것이죠. 이런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부당하다고 정의에 맞지 않는 그런 법령에 저항해서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런 법령을 개폐하고 정책을 바꾸게 합니다. 물론 이런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는 그런 시민운동가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이 물리적인 폭력까지 정당화시키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시민불복종 운동과 저항권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명권이라는 것은 기존의 헌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즉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혁명권은 제기될 사항이 거의 없죠. 그 현행 헌법에서의 저항권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고요. 이런 저항권 행사의 요건으로서는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헌법의 기본 질서 내지는 기본권 또는 기본권 보장의 전면적인 침해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부분적인 침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면은 이거는 저항권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4.19 혁명처럼 그런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그런 시민들에 대하여 다른 법적인 구제 수단은 전혀 무의미하고 물리력으로서 이를 진압하려고 했을 때 국민들은 달리 호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저항권 행사의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 공권력, 헌법을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헌법 질서의 파괴가 다른 수단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경우에 마지막에 행사하는 최후의 권리가 바로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성 또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그런 보충성 등이 그런 그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이고, 저항권의 개념에서도 보지만 저항권은 기존의 헌법 질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민주주의, 법치국가, 기본권 보장 이런 내용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헌법 질서를 수호 유지한다는 데 바로 초점이 있다는 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항권 행사로서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겠지만은 저항권 행사가 바로 물리적 폭력을 담고 있다는 게 바로 기본권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미 우리 헌법이 국가 공권력을 규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있는 이런 규범적인 헌법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는 저항권 행사가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항권 행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최후의 국민이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기한다는 점, 이런 점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선은 그 국가 형태를 비록 포함해서 영토와 영해, 주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